월 400만 원 불숙식 제공. 캄보디아 인턴 제안. 시작된 악몽. 실화 추적 서울. 2024년 3월. 24세 대학생 박지우는 노트북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졸업이 코앞인데 취업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스펙이 모자라서 안 된다. 경험이 부족하다. 면접관들의 말은 늘 똑같았다. 그날도 그는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뒤적이며 해외 인턴십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았다. 캄보디아 IT 스타트업 인턴 모집, 월 400만 원, 숙식 제공, 항공권 지원, 영어 가능자 우대, 한국인 환영. 월 400만 원, 400만 원? 지훈의 눈이 커졌다. 국내 인턴십은 대부분 무급이거나 겨우 교통비 정도였지만 이건 너무나 달콤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메일을 보냈다. 다음 날 글로벌 퓨처 HR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대표는 이름을 이성훈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전문적이었다. 박지훈 씨,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 회사는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스타트업 프로젝트입니다. 첫 달부터 월급 400만 원, 숙소와 식사 전부 제공됩니다. 지훈은 잠시 의심했지만 대표의 말은 신뢰감을 줬다. 그는 서류를 제출했고 3일 후 최종 합격이라는 메일이 도착했다. 출국날 인천공항에서 그를 배웅한 사람은 없었다. 부모님께는 학교 연수라고 거짓말을 했다. 불안보다 설렘이 컸다.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자 더운 공기와 낯선 냄새가 몰려왔다. 글로벌 퓨처라고 적힌 팻말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짙은 선글라스에 검은 셔츠 차림. 그의 이름은 미스터 리였다. 어서 오세요, 박지훈 씨. 그의 한국어 발음은 자연스러웠다. 지금 바로 숙소로 이동합시다. 그들은 SUV 차량을 타고 시내로 향했다. 창밖의 풍경은 혼란스러웠다. 낡은 건물과 고급 외제차, 오토바이와 노점상이 뒤섞인 거리.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공항에서 1시간이 넘게 달렸는데 도시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혹시 회사는 시내 쪽 아니에요? 지훈이 물었다. 아, 본사는 외곽 쪽이에요. 신축 중이라 좀 멀죠. 미스터 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지훈은 어딘가 모르게 싸늘함을 느꼈다. 차는 낡은 창고 같은 건물 앞에 멈췄다. 글로벌 퓨처 간판이 달려 있었지만 글씨는 페인트로 급히 쓴 듯 지저분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은 어둡고 곰팡내가 섞인 공기가 가득했다. 복도 끝에서 남자 몇 명이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피곤하고 무표정했다. 한쪽 팔에 반창고를 붙인 사람도 있었다. 여기가 숙소이자 사무실이에요. 미스터 리가 말했다. 내일부터 일 시작할 겁니다. 쉬어요. 지훈은 방 한 칸으로 안내받았다. 침대, 책상, 선풍기 하나.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켜려 했다. 하지만 신호가 없었다. 와이파이도 잡히지 않았다. 밤이 되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제발 한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낯선 한국어였다. 지훈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2명의 남자가 어떤 청년을 붙잡고 있었다. 그 청년은 울며 소리쳤다. 약속했잖아요. 일하러 온 거라면서 왜 여권을 가져가요? 미스터 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철문이 쾅 닫혔다.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이곳은 대체 뭐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인턴십이 아니었다.
제1부 끝. 다음 장에서는 지훈이 이 지옥 같은 시설 안에서 어떻게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낡은 철제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제 본 그 어둡고 눅눅한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다. 문이 열리자 미스터 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밥 먹고 나와. 오늘부터 교육 시작이야. 식당이라 부를 수 없는 방,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밥과 반찬, 그리고 정체불명의 국. 테이블에는 남녀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그중 절반은 한국인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누군가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누군가는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진짜 인턴십 맞아요? 옆자리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 26살. 나도 그렇게 알고 왔어. 근데 여기선 인터넷 사기 시키는 거야. 인터넷 사기요? 민수는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은행 직원 4층에서 투자 유도하거나 가짜 쇼핑몰 만들어서 카드 정보 빼가는 거야. 거절하면 맞아. 여권도 빼앗기고. 지훈의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경찰은요?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여기 경찰은 이미 그쪽 편이야. 그날 오후 지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교육을 받았다. 담당자는 현지인 남자였고 이름은 칸이라고 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당신들은 투자 컨설턴트야. 좋은 말로 유도해서 돈을 송금하게 만들면 돼.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거절하려 했지만 뒤에서 미스터 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묘하게 살기가 서려 있었다. 컴퓨터에는 이미 여러 개의 가짜 사이트가 열려 있었다. 지훈의 손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 번만 하자. 내일 탈출하자.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밤이 되자 복도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미스터 리가 다른 방의 문을 열고 한 여자를 끌어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제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미스터 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로 끌고 갔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사라져 있었다. 점심 무렵 민수가 지훈에게 쪽지를 건넸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밤 12시 창고 뒤편 CCTV 없는 구역. 지훈은 그걸 품속에 넣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날 밤 그는 몰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창고 뒤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수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여자였다. 초췌한 얼굴, 그러나 눈빛은 살아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소개할게. 이 사람은 윤하. 여기서 3개월째야. 윤하가 낮게 속삭였다. 지훈씨, 여긴 감옥이에요. 우린 팔린 거예요. 팔렸다고요? 맞아요. 돈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 시키고 반항하면 장기 빼서 넘겨요. 그 여자는 어제 아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숨이 막혔다. 그럼 탈출할 방법은 없어요? 윤하는 고개를 저었다. CCTV가 온 건물에 깔려 있어요. 도망치다 걸리면 바로 사라져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굳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미스터 리의 목소리였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역시 네가 문제였군, 민수. 총성이 울렸다. 탕.
민수의 몸이 뒤로 넘어갔다. 유나가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고 뒷문 쪽으로 달렸다. 멈춰! 미스터 리가 외쳤다. 총알이 벽을 스쳤다. 파편이 얼굴에 튀었다. 피비린내가 번졌다. 지우는 문을 밀치며 외쳤다. 유나, 이쪽이야. 두 사람은 창고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몸을 던졌다. 멀리서 경보음이 울렸다. 빛이 요동쳤다. 그들은 미친 듯이 달렸다. 이곳에서 살아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라져. 새벽 공기는 눅눅했고 박지훈의 옷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유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여기 어디죠? 몰라요. 그냥 일단 멀리 가요. 두 사람은 골목을 따라 달렸다. 불빛은 점점 멀어졌고 뒤에서는 경적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허름한 건물 틈으로 몸을 숨겼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민수가 죽기 직전에 쥐어준 종이었다. 거기에는 낡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한쪽에는 붉은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지옥의 문. 몇 시간 후 하늘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지도의 방향을 따라 걸었다. 폐허 같은 공장이 늘어선 외곽 지역이었다. 유나가 중얼거렸다. 민수가 말했어요. 여기 근처에 그곳이 있다고. 그곳, 장기를 적출하는 병원 같은 곳. 거기서 사라진 사람들이 나온대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총성과 피 냄새가 맴돌았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언어가 들려왔다. 야, 빨리 가져와. 그쪽은 한국인 명단부터 정리해. 지훈의 몸이 굳었다. 한국어였다. 그는 벽 틈으로 조심스레 내다봤다. 낡은 창고 앞에 트럭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냉동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사람 몇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이번에도 서울 인턴 애들인가? 그래, 전부 같은 루트야. 리 사장이 다 처리했대. 유나의 손이 떨렸다. 지훈 씨, 이건 한국에서부터 연결된 거예요.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장갑이 들려 있었다. 그 뒤로 스트레처에 덮인 시신 하나가 밀려 나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에 걸린 목걸이는 낯익었다. 유나가 입을 틀어막았다. 그건 민수예요. 지우는 숨이 막혀왔다. 그는 분노와 공포 속에서 손에 쥔 돌멩이를 꽉 쥐었다. 하지만 유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아니에요. 증거부터 모아요. 밤이 되었다. 두 사람은 창고 뒤편 담장을 넘었다. 낡은 창문으로 안쪽을 훔쳐보니 그 안은 병원처럼 꾸며져 있었다. 수술대 위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고 옆에는 장기 보관용 냉장고가 늘어서 있었다. 벽에는 기증자 번호표가 걸려 있었다. 지우는 카메라를 켜서 조심스레 찍었다. 그때 화면 구석에 캐트레인 220327이라는 이름표가 비쳤다. 유나가 속삭였다. 저건 우리 인턴 명단이에요. 지우는 카메라를 떨리는 손으로 고정하며 말했다. 이걸 한국으로 보내야 해.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바로 그때 경보음이 울렸다. 빨간 불빛이 깜박이며 창고 안을 뒤덮었다. 스피커에서 미스터 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지훈, 윤하, 아직도 끝난 줄 알아? 문이 열리며 무장한 남자들이 뛰어들었다. 지훈은 윤하의 손을 잡고 반대편 문으로 달렸다. 총성이 터지고 불빛이 폭발했다.
그들은 철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정신없이 달리는 사이 윤하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윤하, 그녀의 다리에 피가 흘러내렸다. 총알이 스친 것이었다. 지훈씨, 나 때문에 멈추지 말아요.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그때 멀리서 트럭이 다가왔다. 지훈은 윤하를 부축하며 몸을 숨겼다. 트럭 위에는 냉동 의료 물품이라 적힌 상자들이 실려 있었다. 지훈의 눈이 그 상자에 멈췄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안에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카메라를 들었다. 렌즈가 떨리는 가운데 피 묻은 윤하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우린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까지 버티자. 멀리서 또 한 번 경보가 울렸다. 불빛이 그들을 향해 번졌다. 그 순간 지훈은 윤하를 업고 어둠 속 밀림을 향해 달렸다. 지옥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새벽 안개가 프놈펜 외곽의 강 위로 깔렸다. 지훈은 한 손으로 윤하를 부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 카메라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눈께는 피와 먼지가 엉겨 붙어 있었다. 윤하의 다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훈씨, 이 영상 한국으로 보내야 해요. 전파가 안 터져요. 도시로 나가야 해. 그들은 숲길을 벗어나 낡은 시골 도로를 따라 걸었다. 해가 뜰 무렵 한 트럭이 천천히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이, 어디 가는 거야? 이 근처는 위험해.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 프놈펜으로 가야 해요. 남자는 잠시 그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타. 하지만 조용히 해. 요즘 경찰이 이 근처를 뒤지고 있어. 트럭 안은 어둡고 냄새가 났다. 윤하는 고개를 기대며 속삭였다. 혹시 함정일까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캄보디아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트럭은 한참을 달린 뒤 낡은 창고 앞에 멈췄다. 남자가 문을 열며 낮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 사람을 부를 테니까. 그가 사라진 후 지훈은 본능적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 한 장, 한국어로 된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캄보디아 해외 취업, 월 400만 원, 숙식 제공. 문의, K글로벌 HR.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윤아, 나가요. 지금 당장. 그 순간 문이 잠겼다. 쾅!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불빛이 켜졌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박이며 켜지자 창고 안에는 커다란 철장들이 보였다. 그 안에는 사람 몇 명이 웅크리고 있었다.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여러 언어의 신음이 섞여 있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여긴 어디야? 지훈은 숨을 삼켰다. 그때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 너 내가 이렇게 쉽게 놓아줄 거라 생각했나? 미스터 리였다. 리 사장, 그래, 넌 너무 많이 봤어.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넌 특별한 상품이 될 거야. 내 장기, 특히 심장, 한국 바이어가 비싼 값에 원해. 지훈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 미친놈들.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윤아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지훈씨, 제발 살아야 해요. 우리 돌아가야 해요. 몇 분 후 철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윤아를 끌어내려 했다.
이 여자는 먼저 검사실로. 지우는 몸을 던졌다. 놔. 남자 중 한 명의 손목을 붙잡고 철제 파이프로 내려쳤다. 피가 튀었다. 다른 남자가 총을 꺼내려는 순간 지우는 몸을 굴려 발로 찼다. 총성이 울렸다. 탕! 창고 안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총을 빼앗아 들고 소리쳤다. 모두 나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철창을 부쉈다. 지우는 유나를 부축하며 뒷문으로 달렸다. 하지만 창고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들, 그 위에는 K글로벌 메디칼이라 쓰여 있었다. 유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건 한국 회사예요. 지우는 카메라를 들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야. 한국과 캄보디아가 연결돼 있어. 총성이 다시 울렸다. 지훈의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지만 카메라만은 놓지 않았다. 렌즈 너머로 리 사장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너 같은 놈 하나쯤 죽어도 세상은 몰라. 이건 사업이야, 박지훈. 지훈은 피를 토하며 말했다. 이건 살인이다. 그 순간 창고의 연료통이 폭발했다. 쾅! 불길이 번지며 창고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유나가 비명을 질렀다. 지훈 씨!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카메라를 그녀의 손에 쥐어줬다. 이걸 한국으로 보내요. 그리고 불길 속으로 리 사장을 향해 뛰어들었다. 화염 속에서 두 남자의 그림자가 엉켰다. 총성이 터지고 불빛이 폭발했다. 모든 게 끝났을 때 유나는 무너진 창고 밖으로 기어나왔다. 그녀의 눈에 비친 건 불타오르는 잿더미와 하늘로 솟구치는 영희뿐이었다. 그 안에서 지훈의 카메라가 부서진 채 빛나고 있었다. 불길은 사흘 밤낮을 태웠다. 캄보디아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의 폐허 위로 새벽이 내려앉았다. 유나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녹아내린 카메라에 메모리 칩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만이 박지훈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이걸 한국으로 보내요. 며칠 후 유나는 현지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어 프놈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녀의 다리는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기적이에요. 보통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메모리 칩을 꼭 쥐고 있었다. 한국으로 송환된 윤하는 국제공항을 나오자마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캄보디아 인턴 사기 사건이 맞습니까? 실종된 대학생 박지훈 씨와 함께 있었나요? 윤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두운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 렌즈 속에서 박지훈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끝까지 버텨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서울에 있는 한 기자에게 연락했다. 서울 암흑가라는 탐사 프로그램의 PD 정태훈이었다. 당신이 이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나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칩을 내밀었다. 태훈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 어둡고 흔들리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창고 안, 수술대 위에 시신들, 그리고 장기 보관 냉동고, K글로벌 메디컬이라는 로고. 마지막에는 피투성이가 된 박지훈이 렌즈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거래입니다. 영상은 그 한마디로 끝났다. 정태훈 PD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방송국 회의실에서 폭탄 같은 제안을 던졌다. 이걸 방송합시다.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우리 스폰서 절반이 그쪽 기업이야. 그럼 그 절반이 살인자입니까? 정태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리고 그는 사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유나와 함께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다. 몇 주 후 유튜브에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다. 캄보디아 인턴 제안의 진실, 박지훈의 마지막 기록. 썸네일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월 400만 원, 그 끝은 장기 시장이었다.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고 한국 정부는 긴급히 조사단을 파견했다. 하지만 동시에 유나의 이메일에는 협박 메일이 쏟아졌다. 그만해. 넌 이미 선을 넘었어. 그녀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훈이 남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그녀의 집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췄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박지훈 씨 사건 관련해서 얘기 좀 하지요. 유나는 그를 응시했다. 당신은 기자가 아니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똑똑하군요. 우린 정부도 기업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드는 순간 유나는 이미 움직였다. 테이블 위에 라이터를 들어 가스불 쪽으로 던졌다. 쾅! 폭발이 일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유나는 휠체어를 밀며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몇 시간 후 경찰과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 유나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창문틀 위에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박지훈의 영상 그리고 새로 찍힌 유나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그 천국의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제발 누군가는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지옥이었다는 걸.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CNN, NHK, JTBC가 동시에 보도했고 한국 정부는 결국 K글로벌 HR과 연관된 기업 12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지훈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캄보디아의 어느 강바닥에서 익명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DNA는 불일치로 나왔다. 1년 후 서울의 한 골목 카페. 정태훈 PD는 다큐멘터리 상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 사이로 휠체어를 탄 한 여인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낡은 카메라 조각이 걸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여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그의 이메일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YH. 제목 그는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영상은 몇 초뿐이었다. 프놈펜 어딘가의 지하 통로. 어두운 조명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지훈이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